그 30대 중반 젊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아마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큰 부담 없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는 한 뭐 10억 정도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연금이라는 게 이런 게 있겠지만 일단 이런 건 제외하고 노후 자금으로 10억 정도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은퇴 자금 10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책을 썼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100배 수익. 이거를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배 수익을 올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주식에나 사실 투자해서는 이런 그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고 저는 이렇게 성장주에 반드시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만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의 그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그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무슨 자산이 얼마 있다, 아니면 배당을 얼마 준다, 뭐 PER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계산을 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여기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현재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 뭐 이렇게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사실 이런 주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다른 주식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20% 올라가지고 팔고서 딴 데 들어가면 이것도 이미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떨어지면 또 이게 또 다 같이 떨어져서 물리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게 그 1,000만 원으로 20년 동안 예. 해가지고 100배 수익 올려서 10억을 모아서 이제 노후를 대비하자. 예.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은 게 네. 1,000만 원인데 이거 계속 또 노동을 해서 더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종잣돈을. 예.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해서 계속 그 적립식으로 해도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안 제가 하더라도.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네. 굉장히 힘든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데 요즘 네. 이렇게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돈을 넣기도 그렇죠. 이렇게 힘들고 또 이게 직장만을 했다. 그러면 그게 또 요즘은 뭐 이 집을 사면 뭐 은행하고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계속 이자도 내야 되고 해서 사실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달 얼마씩 떼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막 퍼나 뭐 PBR이나 네. 뭐 시가총액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온 숫자고 네.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이미 다 시장은 알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쉽게 그렇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70년대에나 통과한 정말. 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일으키고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달린 건데 네. 거긴 또 상상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주식의 본질, 속성이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사가 쭉 전진을 해나가듯이 주식 시장의 역사도 쭉 발전을 해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저퍼주라든가 뭐 자산주라든가 이런 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자체가 주식 시장의 속성하고는 저는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역사가 쭉 발전을 해오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그 뭐 노예제도 있었고 뭐 아동들 노동도 시켰고 이랬지만 그런 것들을 쭉 겪어오면서 이렇게 역사가 쭉 발전해 오듯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질이 뭐냐 여기에 계속 접근을 하는데 저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결국 그래서 현재의 패러다임은 현 시대의 패러다임은 성장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대표님, 그 2023년의 증권사는 모두가 이제 상저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표현 그냥 그대로 다 앵무새처럼 말한 것 같은데 대표님은 상반기 주식 시장이 좋을 것이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때 웅달에 나와서 그 말씀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 상반기에 그 금융권사에서 상저하고 예측했었죠. 그때 제가 주식 비중 100%로 갖고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예. 그때는 지금같이 오를 때 뭔 소리야 이랬는데 반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좋아질 때 됐습니다. 그런 말 할 때 대표님 반대로 23년 하반기는 좀 하락이 있을 거다 조심해야 된다. 네. 반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잘 맞고 있거든요. 어쩌다 맞을 수도 있는 그럼 24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게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걸 보고서 좀 생각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그
FOMC 회의 결과를 보고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하고 나서 저는 이제 2018년에 주식시장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8년에 그 금리가 4번이나 올랐습니다. 4번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특히나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그 직격탄을 그 맞은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때 이 10월 24일인가 그때는 뭐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암울한 그때 이제 시기였었는데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작년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10월 때도 많이 우리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그렇게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딱 바닥을 찍고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냐. 이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만 올렸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0.5%로 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연준에서 0.25%만 올리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점도표상에는 2019년에 3번 인상하기로 금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2번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의장이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 이런 신호를 그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 이런 신호를 내보내자마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서 곧바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7개월 만에 정고점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의 상황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FOMC 결과를 보면 일단 9월의 점도표를 보면은요. 금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반기에 가서 2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한 번 올리고 2번 내리면 결국 0.25만 내년 내린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주가가 완전히 우수수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돌아보시면 이 점도표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가. 예. 그래서 이 상황이 마치 이제 2018년 10월에 기술주들이 금리 4번 인상하면서 크게 폭락했던 시기와 그런 그 상황이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12월에는 금리를 안 올렸고 내년에 3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한 번만 내리는 건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3번 내리니까 결국 3번 내리니까 지난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금리 인하폭이 큰 거죠. 그러네요. 훨씬 완화적이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더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을 해서 피벗을 이제 사실 공식화 시켰고요. 그래서 이게 2018년으로 돌아가면 연준 의장이 3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2번만 올리겠다라고 했고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고 했던 그런 그 시그널을 보낸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준에서 이렇게 긴축을 완화하자마자 7개월 만에 정고점을 넘어섰듯이 우리도 이제 이번에는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3대 지수가 어저께다 52주 신고가 맞아요. 다우존스. 예, 다우는 특히 최고가였고 역사적 신고가인가 그럴 겁니다만 나머지는 52주 신고가인데 이미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뭐 2018년과 같이 큰 상승은 안 나타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승 기조는 이미 탄 것 같다. 그래서 내년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내년 3월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작가님의 견해는 뭐 그대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3월에 할지 뭐 5월에 할지는 사실은 이제 좀 더 가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피봇을 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3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거보다는 일단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 앉아서 잘 모르니까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넷 옐렌 재무부 장관이 한 말이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저는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옐런 장관이 이제 경기 전망을 낙관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경기는 건실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소비자 지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보였는데 앨런 장관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과열 수준이었던 이런 그 지출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지
예, 이게 이제 그 이렇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약간 경색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당연하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가 이 자꾸 너무 거시적인 거시 경제에만 얽매이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왜냐하면 맞지도 않아요. 또 예상을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구조적 성장주를 찾는데 훨씬 노력하는 게 훨씬 좋다. 약간 뭐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무슨 말이냐면 애플을 가지고 이제 이게 설명하기 제일 좋으니까 이걸 갖고 왔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애플 차트인데요. 2003년에 구조적 성장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경제나 뭐 글로벌 그 경제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2008년에 뭐 리만 사태도 있었고 2010년대에 무슨 남유럽 위기도 있었고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애플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구조적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그런 그 선관이 중요한 거지. 거시경제, 뭐 경제 여건,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찰리 먼거의 말을 잠깐 인용하면 미시 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 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거시 경제 요소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거시 경제가 안 좋아도 아이폰을 이렇게 출시해서 그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시 경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거시에 대해서의 뷰는 참 피터 린치도 그 거시가 되게 쓸데없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맞으면 또 좋은데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오펙이 갑자기 모여갖고 뭐 감산을 한다거나 뭐 사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파월 의장도 몇 달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한 번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 번 더 그렇죠. 올리고. 예.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고 그 종목은 성장주. 구조적 위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찾으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걸, 일종의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걸 또 잘 찾으려면 성장주 패러다임을 알아야 되고 그쵸. 그건 작가님 책을 읽어야 되고 아 이게 너무 딱 일맥상통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요 작가님 현재 시점에서 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조적 성장 섹터 뭐 그런 게 좀 예.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섹터보다는 종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장하는 섹터 중에서도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도 사야 할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2차 전지가 섹터가 막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사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그리고 이 음식료는 부진했지만 삼양식품 같은 또 주식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그 구조적 성장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엔 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목에 더 집중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섹터별로 그냥 따지자면 저는 여전히 그 AI 관련주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방송에 여기 웅달에 나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2023년에는 AI하고 로봇이 1년 내내 오르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 AI 관련주는 특히 금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 성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 관련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AI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AI와 관련된 업을 하는 기업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GPU 만드는 엔비디아,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이두 패사시스 이런 것들이 다 AI와 관련된 그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했고 이런 식으로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I 관련해서 저는 그 이제 내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NPU 업체들, 예. 그 GPU의 병렬성은 그 데이터를 그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적합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픽 쪽으로 원래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 학습과 추론 이런 데 필요한 그 AI 반도체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는 이제 필연적이고요. 그 현재는 그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를 많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변화가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NPU 업체들도 변화를 좀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째로는 그 아키텍처하고 알고리즘을 그 최적화한 차세대 AI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는데 더 빠르고 많은 연산 처리가 요구되면서 그 범용성은 좋지만 연산 능력과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GPU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을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사실 이제 이걸로 저는 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거인의 어깨, 거인은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제프 베조스를 말하는 거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그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그 천재가 이끄는 이 천재를 추종하는 사실 그런 투자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를 추종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스티브 잡스를 추종해서 애플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건희 회장을 추종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거나 뭐 사토시 나카모토를 추종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거나 사실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를 추종해서 일론 머스크의 세계에 투자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머스크의 세계에는 일단은 누구나 다 아는 전기차가 있고요.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있고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지난 3년간에 뭐 주식 시장을 거의 지배했으니까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로봇하고 챗 GPT로 촉발된 이런 그 AI는 2023년에 가장 핫한 테마였고요. 뭐 머스크는 어차피 이제 AI의 창립 멤버였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로봇주의 상승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금년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불을 당긴 게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를 선보이면서 이렇게 그 로봇주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9월에 선보이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3년인가? 그러니까 몇 년 안에 25,000달러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이면 그 로봇을 살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로봇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를 사실상 M&A 한 거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머스크의 비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스페이스 X인데요. 이걸로 이제 대표되는 우주항공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주항공 산업이 좀 관심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년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내년엔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이 공상과학이 아니고 현실이다라고 인식한 게 2023년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는데 우주항공도 이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다 하고 느끼는 게 이제 2024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관심을 가질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로봇은 결국은 이 움직임보다도 결국은 AI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로봇은 테슬라가 아닐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는 테슬라가 결국은 로봇 데이터에서 이제 사실 가장 리딩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테슬라도 구조적 성장주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전기차만 뭐 로봇도 하는 것도 뭐 이런 거 다 알지만 FSD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전기차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로봇 비중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은 전기차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전기차를 훨씬 넘어서는 그래서 로봇은 사실 전기차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불을 땡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좀 100배 수익이 제일 뒤에 들어오는데 예, 100배 수익을 거둔 성장주 가치 투자법 뭘까요?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찰리 먼거 그 버크셔의 부회장께서 이제 1994년도 USC 경영대학원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그
이렇게 부회장님께서 젊어진다면 어떤 투자를 하겠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찰리 먼거는 훌륭한 기업이 규모가 작을 때, 그러니까 회사 초창기에 찾아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자기네는 회사가 너무 지금 버크셔에서는 커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현재 보면 굉장히 똑똑한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개인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현재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창기 기업일 때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13,000원일 때 제가 추천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2,000원대일 때 제가 와, 추천을 했는데요. 이게 다 저렴하네요. 싸 보이네. 이게 다 이제 그 찰리 먼거가 말한 이 방법대로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이렇게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성장주에 딱 이렇게 몰빵을 하면 절대 이 등락을 견디지 못해요. 기업의 가치나 뭐 성장성 이런 게 이제 평소에는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막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성장주에 또 몰빵이 돼 있으면 사실 본업에 또 주장을 줄 수가 있고요. 자기 돈을 전부 다 이 성장주에 몰빵했다고 생각하면 성장주는 또 상승도 크게 나타나지만 또 하락도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하게 되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제 본업에 지장이 생기고 회의를 해도 사실 회의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자꾸 주식 시세에 신경이 쓰이고 이게 화장실 가서라도 빨리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에도 마이너스고 자기 발전에도 마이너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만 성장주에 투자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금 손실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저는 이게 성장주 투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등락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을 잘 만족시킨 다음에는 그 찰리 먼거 부회장의 말대로 훌륭한 기업이 그 규모가 작을 때 회사 초창기에 찾아내서 투자를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가장 좋은 회사가 뭐냐면 성장이 크게 나타나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100억을 버는 지금은 뭐 마이너스 100억 적자다. 근데 뭐 5년 후에 1000억 흑자다. 뭐 10년 후에는 1조 원 흑자다. 그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산업들은 대개가 어떤 산업들이냐면 새로 생겨난 산업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이런 거 뭐 10년 전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AI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대개가 보면은 새로 생겨난 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생긴 지가 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초창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다 초창기엔 다 적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혁신 산업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적자냐 흑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기업을 선정할 때는 이 기업이 성장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지 뭐 PER 같은 투자 지표가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보면은 통상의 투자자들은 보면 PER 같은 건 막 이런 걸 막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잘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 미국 비디오 체인점 블록버스터가 이제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파산을 하기 전에는 일단 돈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이제 성장을 못하는 기업이니까 계속 돈을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파산을 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기 바로 전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PER은 굉장히 좋죠. 회사가 아주 투자적인 지표로만 보면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 회사가. 그렇죠. 근데 거꾸로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는 계속 투자만 들어가니까 적자고 이거 완전히 엉망이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넷플릭스에 대규모 투자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죠. 자, 블록버스에 투자해야 됩니까? 넷플릭스에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넷플릭스에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표만 보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블록버스에 투자하면
사실은 그 돈은 이제 다 날리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회색 선이 이 TCI 주가고요. 맨 아래 파란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빨간 선이 경쟁회사들의 평균을 낸 주가고요. 네. 1973년에 만약에 TCI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1999년에는 AT&T하고 그때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할 당시에 933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93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당시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S&P 500은 14% 연평균, TCI는 이것의 2배가 넘는 30%가 넘었습니다.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고요. 요거 지금 보시는 건 로그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적자 기업에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뭐 결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절,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시절에는 흑자를 내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자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사업의 아이템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루닛을 소개한 후에 딱 보니까 가장 많은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적자 기업은 투자 안 한다 이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제가 파악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뭐 책이 됐건 어디선 간에 그 종목을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접하면 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네이버에 가가지고 재무제표를 딱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적자인지 흑자인지 봐서 적자면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네, 맞아요. 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적자가 왜 적자인지 왜 흑자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루닛은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한 후부터 1년 만에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들은 이런 그 사실은 10배를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패스해버려 놓치는 거죠. 그래요. 야. 네.